자식한테 버림받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결국 웃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늙은이는 조용히 있어야 해.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아들이 한 말입니다. 그것도 환갑이 넘은 자기 아버지한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식한테 무시당하고 짐 취급받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마지막에 웃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느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이재복 씨는 그날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62살. 허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흐린 날이면 쑤셨습니다. 그래도 몸을 일으켰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재복 씨의 손을 보면 그 삶이 다 보입니다.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흙이 배어 있었습니다. 25세 농사를 시작해서 37년을 그 땅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았습니다. 가뭄이 들면 우물을 퍼냈습니다. 태풍이 오면 밤새 논두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식 둘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큰아들 민주는 도시에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딸 민경은 멀리서 결혼해 살고 있었습니다. 재복 씨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해 가을 아내 순분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순분 씨는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몸을 거의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기 힘들어졌습니다. 재복 씨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내의 손발이 됐습니다. 밥을 먹이고 씻기고 약을 챙기고 재활운동을 도왔습니다. 농사일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땅을 놀리면 먹고 살 길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재복 씨가 버티는 동안 민주는 2번 내려왔습니다. 추석에 1번, 설에 1번. 그것도 하루 이틀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바빠서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재복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내려오겠다는 건지, 어머니를 데려가겠다는 건지. 그런데 민준이 꺼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거기 땅 한번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값도 올랐고 정리하시고 저희 쪽으로 올라오시면 제가 작은 대라도 구해드릴게요. 재복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땅은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일군 땅이었습니다. 재복 씨가 평생을 바친 땅이었습니다. 그냥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재복 씨의 삶 자체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재복 씨는 그렇게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민주는 몇 달에 한 번씩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부드럽게, 그 다음엔 단호하게, 나중엔 거의 압박에 가깝게. 아버지, 어머니도 편찮으시고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신데 걱정이 돼서요. 걱정. 재복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걱정이 된다면서 한 번도 직접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다면서 병원비 한 번 보태준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자식한테 서운한 소리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준이 아내와 함께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며느리를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재복 씨는 반가웠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긴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앉자마자 꺼낸 건 서류였습니다. 땅 매도 동의서였습니다. 아버지,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값도 잘 받을 수 있어요. 재복 씨는 그 서류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이건 못한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어차피 혼자 농사 계속 지으실 것도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현실적으로. 재복 씨가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이 땅이 있어서 네가 대학 갔다. 이 땅이 있어서 네 어머니 병원비 냈다. 이 땅이 현실 아니냐.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요즘 요양원도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요양원. 재복 씨는 그 순간 가슴에 뭔가 차갑고 딱딱한 것이 박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잠든 후에 재복 씨는 마당에 나와 혼자 앉았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을 봐온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서 재복 씨는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짐. 자기가 자식한테 짐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순분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뇌졸중이었습니다. 이번엔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민준과 민경이 왔습니다. 그런데 두 남매는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슬픔보다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제를 지내고 나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시잖아요. 진짜로 여기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재복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번엔 민경이었습니다. 저희도 애들 키우며 사는 게 빠듯해서요. 자주 올라오기는 힘들고. 재복 씨는 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아무것도 필요 없다. 자식들이 떠난 뒤 재복 씨는 혼자 그 집에 남았습니다. 오래된 낡은 농가. 벽에는 아내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루에는 아직 아내의 슬리퍼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재복 씨는 그 슬리퍼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평생 마주 앉아 밥을 먹던 사람이 없으니 숟가락을 들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먹었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젊은 사람이 와서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그림을 띄워놓고 손을 움직이며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동네 어르신 몇 분이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재복 씨는 뒤에서 슬쩍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파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강의였습니다. 재복 씨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한 말이 재복 씨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어르신들, 요즘 인터넷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시골에서 직접 만든 것들이에요. 도시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어르신들이 갖고 계신 거예요. 재복 씨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 재복 씨는 창고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30년을 직접 담가온 된장과 간장이었습니다. 씨앗부터 손수 키운 고춧가루였습니다. 아내가 담그던 방식 그대로 만든 고추장이었습니다. 화학 하나 들어가지 않은 오롯이 손맛으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팔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때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재복 씨는 그날로 강사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사람, 나한테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나? 강사는 당황했습니다. 60이 넘은 어르신이 스마트폰 판매를 배우겠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재복 씨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보통이 아닌 것이 있었습니다. 재복 씨는 그때 65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만져봤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화면이 잘 눌리지 않았습니다. 글자 하나 입력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진 찍는 법을 배우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을 익히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이 한마디 했습니다. 재복이 형, 나이가 얼만데 그런 거 배워서 뭐 하려고. 재복 씨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처음 올린 상품은 된장이었습니다. 5년 묵은 된장이었습니다. 항아리 25개 분량이 창고에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설명글을 꾹꾹 눌러 썼습니다. 오랜 농가에서 30년 손맛으로 담근 된장. 방부제 없음. 항아리 숙성. 직접 농사지은 콩으로.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첫 주에는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에도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3주째 되던 날 알람이 울렸습니다. 주문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된장 한 단지. 금액은 28,000원이었습니다.
재복 씨는 그 알람 소리를 듣고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28,000원.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재복 씨에게 그건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만든 것을 사고 싶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재복 씨는 된장 단지를 박스에 싸서 직접 우체국까지 들고 갔습니다. 택배를 접수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주문이 10개가 됐습니다. 2달이 지나자 20개가 됐습니다. 된장 다음엔 간장을 올렸습니다. 고추장을 올렸습니다. 직접 말려 갈아낸 고춧가루를 올렸습니다. 후기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옛날 맛이에요.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이런 된장 어디서도 못 구했는데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주문할게요. 재복 씨는 그 후기들을 읽을 때마다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민준에게서 전화가 오면 여전히 대화는 짧았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낸다.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없다. 재복 씨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상품 페이지에 메시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유기농 식품을 유통하는 회사였습니다. 재복 씨의 된장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정기 납품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재복 씨는 그 메시지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강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이거 뭔 소리야? 납품이라는 게 뭐야? 강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정기적으로 일정 수량을 공급하는 거래. 개인 판매보다 훨씬 큰 규모라고 했습니다. 재복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수량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된장을 더 만들려면 콩이 더 필요하고 항아리가 더 필요하고 무엇보다 일손이 필요했습니다. 재복 씨는 마을을 돌아봤습니다. 마을에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봤지만 이제는 규모를 줄인 분들, 먹고 살기는 하지만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재복 씨는 그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처음엔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복이 형, 우리가 뭘 안다고. 나이가 얼만데. 재복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댁이 담그신 고추장, 내가 먹어봤는데 어디서도 이런 거 못 먹어요. 이게 돈이 돼요. 댁이 말리신 나물 그거 올려봅시다. 제가 다 해드릴게요. 1명이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명이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 어르신 7명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재복 씨는 그분들의 상품을 사진 찍고 설명을 쓰고 주문을 받고 포장을 도왔습니다. 수익은 어르신들이 더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마을에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첫 달 납품 금액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혼자서 된장만 팔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재복 씨는 그날 밤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순분아,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았나 봐. 그 즈음이었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재복 씨가 마당에서 콩을 고르고 있는데 민준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재복 씨는 놀랐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왔냐? 아버지 뭐하고 계세요? 보면 모르나. 콩 고르지. 민준은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창고 앞에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에 택배 포장재가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벽에 주문 목록 같은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재복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장사. 무슨 장사요? 된장, 고추장. 그런 거. 민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당황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요? 인터넷으로요? 그렇다. 얼마나 버세요? 재복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재복 씨가 말하지 않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지원을 해드릴 수도 있고. 그것보다 사실 제가 내려온 이유가
재복 씨는 민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밥은 먹었냐? 네? 밥 먹었냐고. 안 먹었으면 차려줄게.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복 씨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민준이 꺼낸 이야기는 역시 땅이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개발 계획이 근처에 있다는 이야기, 지금 팔면 유리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재복 씨는 밥을 먹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나 그 땅 안 판다. 앞으로도 안 판다. 그 말하러 왔으면 올라가라. 민준은 굳은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차를 타고 나가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늙으니까 고집만 세져. 재복 씨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다 들렸습니다. 그냥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이듬해 재복 씨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65에 시작한 온라인 장터 마을을 살리다. 기자가 취재를 하러 왔을 때 재복 씨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신문에 나면 뭐합니까?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신문에 나야 합니다. 기사가 나가고 나서 주문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재복 씨는 방송 출연을 한 번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요청을 받았을 때 수락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방송을 통해 마을 어르신들의 물건도 더 많이 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날 상품 페이지는 접속이 안 될 정도로 몰렸습니다. 하루 만에 2달치 재고가 나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재복 씨 집에 모였습니다. 재복이 형, 이게 뭔 일이래? 주문을 어떻게 다 맞추나? 재복 씨는 웃었습니다. 천천히 합시다. 급하게 해서 맛 망치면 안 되니까요.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통식품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회사였습니다. 재복 씨가 해온 방식으로 시골 어르신들의 손맛을 브랜드화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재복 씨는 그 대표를 직접 만났습니다. 도시까지 올라가서 회의실에 앉아 재복 씨는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빠져도 됩니다. 근데 마을 어르신들 이름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들이 만든 겁니다. 대표는 재복 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마을손이었습니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사흘 뒤였습니다. 아버지, 저 방송 봤어요. 재복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계신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재복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한번 내려가도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와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준이 내려온 날 재복 씨는 마당에서 된장 항아리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차에서 내려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사이에 더 여유어 있었습니다. 허리도 더 굽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달랐습니다. 훨씬 선명하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 앞에 서서 말을 꺼내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복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들어가자. 팝상 앞에 앉아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때 땅 팔라고 했을 때, 요양원 이야기 나왔을 때, 제가 너무 심했어요. 재복 씨는 수저를 들면서 말했습니다. 알았으면 됐다. 아버지는 안 화나세요? 화가 왜 안 나겠나?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됐다. 먹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재복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한탄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민준은 그 식사가 평생에서 가장 무거우면서도 가장 따뜻한 밥상이었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재복 씨가 일흔이 되네 마을손 브랜드의 연매출이 15억을 넘었습니다. 재복 씨 혼자의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 12명이 함께 일구어낸 것이었습니다. 재복 씨는 자기 못 일부를 마을 공동 기금으로 넣었습니다. 마을회관을 고쳤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쉬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역 상생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대학에서 강의 요청이 왔습니다. 재복 씨는 그 요청도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대학에서 뭘 가르칩니까? 하지만 결국 한번 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재복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20, 30대 청년들이 빼곡하게 앉아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꺼내고 녹음기를 켜고 있었습니다. 재복 씨는 천천히 강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65에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핸드폰 글자 하나 누르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왜냐면 아직 살아 있었으니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포기해도 되는 나이 같은 건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뿐이지요. 그때 그냥 하면 됩니다. 청년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재복 씨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가르치고 있다. 65에 핸드폰 들고 된장 사진 찍던 사람이. 민주는 그 다음 해부터 명절마다 내려왔습니다. 아이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창고를 좋아했습니다. 항아리가 줄지어 서 있고 된장 냄새가 나고 흙이 있는 그 공간을요. 재복 씨는 손주들에게 직접 된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콩을 삶는 법, 메주를 만드는 법, 항아리에 담는 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언제 먹어요? 1년 뒤에. 와, 그렇게 오래요? 그렇게 기다려야 맛있어. 재복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기다림. 좋은 것은 기다려야 합니다. 된장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는 지금도 봄이 옵니다. 산 아래 논밭에 파릇파릇한 것들이 올라오면 재복 씨는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그 시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고추장을 저 사람이 도와주고 저 사람의 간장을 이 사람이 거들어줍니다. 아침에 막걸리 한 잔씩 나누고 오후엔 주문들을 함께 포장합니다. 재복 씨의 집 마루에는 여전히 아내의 슬리퍼가 있습니다.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손주가 가져다 준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봄마다 작은 꽃이 핍니다. 재복 씨는 가끔 그 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합니다. 순분아, 나 잘하고 있지? 이 이야기는 어떤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한테 짐 취급받던 아버지가 자식을 이겨먹겠다고 일어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는 동안 살아보겠다고, 아직 포기하기 싫다고 그 마음 하나로 일어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결국 말보다 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말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분들을 잠깐이라도 떠올리게 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자기 자신이 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봄은 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재복 씨가 28,000원짜리 첫 주문 알람에 손이 떨렸던 것처럼 저도 그 한 번이 참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은 구독으로 곁에 있어주세요. 혼자보다 함께일 때 봄은 조금 더 일찍 옵니다.